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8월 분기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서기의 407페이지 펴 보세요. 자, 서기 407페이지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자, 7월 하순에 프로위생 사령관이었던 이 브라운 스파이크 공이 파리 시민에 대해서 매우 위협적인 선언을 선포했는데, 자, 이에 이제 자극받은 이 파리 시민들이 혁명력이 혁명열의를 고조시켰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자, 여기 이제 서양사 강좌에 나와 있어요. 자, 1792년 7월에 오스트리아 프루생 군대였던 사령관이었던 브레운 스파이트 공작이 어, 프랑스 왕가가 조금이라도 모욕을 당했다면 파리를 군사적 응징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위협했다. 자, 이 선언은 8월 1일에 파리 전체에 이제 어, 전해져 파리 민중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8월 10월 봉기의 주 원인이 었다. 예. 그래갖고 민중들이 이제 분노를 내가지고 어디를 습격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 그 루이 16세가 머물렀던 곳이 트로이 궁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만 좀 알고 있는데 파리에 본궁이 있었어요. 이게 트로이 궁인데 거기에 이제 습격을 했어. 예. 이걸 제 장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8월 분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파리 각 지구의 대표들은 합법적인 이제 시행정 기구 대신에 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10일 날 각 지구의 민중과 의용봉 등은 왕궁을 습격하여 방하고 저항하는 스위스 출신 친위대 600명을 학살했다. 자, 이에 입법위원은 왕권을 전개하고 왕족을 감금하는 한편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국민공예를 소집을 결정했죠. 네, 부유한 부유주의 지배가 무너지고 수공업자와 소상정주, 소시민층을 중심으로 한 상키르트, 즉 혁명적 민중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었다. 음.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계층이 나오는데 상키르트라는 계층이야. 이 상키르트는 여기에서는 이제 소시민층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예. 근데 이 자세한 설명이 안 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쌍캐릭터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이걸 좀 볼표했는데 자 일단은 32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예. 서양사 강좌 321페이지 보시면 쌍캐릭터 계층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쌍캐릭터 계층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있어. 예. 자, 이 쌍캐릭터 계층은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돼 있었어요. 예. 요거 그래서 뭐 소시민 해가지고 이제 예문 나와 있지만 그 계층이 쌍키르트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민중들을 보통 쌍키르트라고 이제 하는데 이 쌍키르트가 뭐냐면 보통 귀족들은 이제 그 상층 부유자는 입는 키르트 방식이 아니라 통바지 입고 육체 노동을 하는 이들 지칭이야. 그래서 키르트는 바지가 어떤 것부터인지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 귀족들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잠깐 요거 있네. 귀족들은 여기 보면 여기 하단에 이 하단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단을 이제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밑단을 가릴 수 있는 이게 이렇게 조이는 것들 입어요. 예, 여기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가 이제 밑단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민중들은 그런 걸 이제 안 입죠. 그래가지고 통파리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산크리트는 이제
여기 음, 여기 보면 밑단이 보이죠? 여기 양발이 보이고 그래서 큐트가 없다. 쌍이라는 없다는 뜻이야. 노란 뜻이죠. 그래서 이 쌍큐트를 입는 계층들을 보통 이제 쌍큐트를 입는 계층들 민중들인데 요들을 이제 이 그의 옷을 따라서 쌍큐트라고 이제 부르죠. 예. 그런데 이 쌍큐트는 단순히 민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 쌍큐트를 공유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수공업자들이나 그 당시 이제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도 포함되지만 쌍큐트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이면 라면 키어트를 입어도 그 부르주아도 뭐냐면 쌍키어트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제 뭐냐면 그 대표적인 이제 상징일 뿐이지 옷을 따라서 그 계층의 이름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거 그런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인 이념이 되게 중요하다. 그 이념을 공유하냐 안 공유하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이들은 대개 이제 작업장에 소유하는 수공업자, 소상업 상종주를 중심으로 그 아래서 직인, 도제, 정원, 사무실 급사, 임노동자, 이용 일부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쌍키트 이념을 공유하는 일부 부르주아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쌍키트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 계층들이 자, 일단은 얘네들이 경제적 측면에서 좀 봐야 돼요. 이들 경제가 음, 이들 경제관에 큰 영향을 줬던 게 뭐냐면 그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중세 시대 때 어떤 길드 체제. 음, 그러니까 이 영향을 줬다는 게 뭐 긍정적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을 상당히 심게 돼요. 산업혁명 시기 때 어떤 양극화 있죠. 예, 그런 거와 중세 길드 체제 폐쇄적인 어떤 체제. 그래서 요거에 대해 상당히 어, 안 좋게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은 인정해요. 근데 사유재산이 너무 어떤 사람이 평중해 갖고 갖는 걸 부정해. 적당히 뭐냐면 적당히 걷는 거, 갖는 걸 인정하죠. 자, 그래서 그 입각해서 좀 볼게요. 자, 쌍키했던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작업장의 도구를 소유한 수공업자처럼 제수노 일하는 사람들의 생산 수단을 소유한 독립적 소생산자 사이를 이상으로 여긴다. 이들은 영주권과 길드제의 자유 생산의 장애물이라고 반대하면서 생산과 교육의 완전한 자유는 재산과 생산 수단의 집중을 가져온다고 여겨 반대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은 공정가경제, 통제경제, 누진세, 개인 재산의 규모와 상속권의 법적 제한,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음. 그래서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사유재산은 양극화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갖고 법적인 제한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상속권,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어떤 제한은 이런 관념은 국민공예에 반영돼, 국민공예 정책에. 그리고 1793년 인권선언서 있죠. 예, 인권선언서에서 그 내용이 반영돼 있어요. 이들 이상은 자본주의 발달에 역행하는 점에서 대세를 거슬 수 있지만 그 자본주의 폐해를 예견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점에서 진보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이제 특징이 있어요. 자, 이들의 정치적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인민주권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민주권설. 자, 인민주권설은 룰소가 이제 지청했죠. 예. 그래서 인민주권설은 국민주권설과 달리 그 당시 권력을 불가분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양도할 수도 없고 쪼갤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민중이 직접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쌍키트는 민중이 직접 주권 행사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이제 구민회 활동을 토대로 그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했다. 예. 이때 구민회라는 것은 꼬문을 얘기하죠. 꼬문을.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의회뿐만 아니라 클럽이라든지 언론 등등 해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 정치에 참여하려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종전에 국민의회가 추구했던 국민주권서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국민주권서는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서 정치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출된 대표에 대해 심사 통제, 신임을 이루는 의원의 소환, 위임 철회, 그다음 행정부 관리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다. 자, 이런 활동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국민의 대표인 의회만 주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던 재원 의원들의 견해와 충돌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국민의회와 충돌하는 것이죠. 얘는 국민 주권서를 주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상크레트는 민중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장권과 반란권을 주장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1794년 5월 30일과 6월 2일 봉기도 그러한 권리를 정당화시켰다. 여기에는 이제 8월 봉기가 빠졌는데 8월 봉기를 계기로 해서 국민 공회가 만들어졌죠. 1793년과 5월 30일 봉기는 뭐냐? 이거는 국민공회 초창기 때 지도등파가 있었어요. 예. 이 지도등파를 쫓아내고 어, 자코벤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돼요. 여기서 국민공회에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상크레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 다시 세상사 개론을 보자. 자, 그 왕권의 결정의 타결을 가할 그 1792년 8월 10월 민중 봉기의 배후에는 가격파, 가격파의 성동이 있었으며 있는데 이 가격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뒤에 나와 있어요. 예. 알랭자라는 사람이죠. 알랭자는 여기 나와 있네. 예. 여기 써놨네. 예. 똑바로 써줄게요. 자, 이런 세력들이 배후가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시나 집회 급격한 하락과 그다음 식량 부족,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 8월 중순에는 전선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8월 봉기에 흥분해 있던 파리 민중들은 그 뒤에 9월 초순 때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결 재판을 통해서 1200명이 처형됐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월 학살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9월 학살 때 진짜 억울하게 이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민중들이 이제 열받아갖고 흥분해갖고 반혁명 분자 처단이라는 것을 내걸고 그때 이제 그냥 단순 도둑질하거나 음, 그런 사람도 들어와서 반혁명 분자로 죽었어. 일단 감옥소에 갇혀 있으면 다 이제 귀족들로 이제 파악해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귀족들도 직결 어느 정도 재판을 받고 처형시켜야지 함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 죽여버리고 거기 이제 쓸데없이 그 잡범들도 많은데 거기도 죽이고 그리고 그냥 거기 잠깐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예. 그래서 되게 억울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 조국의 위기에 처한 일선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귀족과 비선서 성직자 같은 국내 반혁명 군자를 일단 먼저 처단하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희생자 67%가 거의 비정치범이었다. 그래서 이들 같은 9월 학사는 공포 정치의 뚜렷한 조짐이었다. 예. 자, 일단 8월명과 9월 학살은 그 당시 이제 그 상크레트 계층들 알랭제라고 이제 그 당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국민공예를 이제 보죠. 국민공예. 자, 국민공예는 국민의회와 좀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국민의 공회가 내걸었던 이념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해요. 항의 평등을 내세우죠. 그래서 균등한 소유에 입각한 평등.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인정하지만 이게 양극화가 싫어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해갖고 그 적절히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상케이트 이념이 반영이 됐고 요후에는 누이 분류 사상이나 이호혁명, 그다음에 포로 등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서양사 강의에 이제 좀 자세히 되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연월 반동 이후에 정치 무대에 일선적으로 일시로 사라지긴 했지만 산업화의 충격을 받은 소생산층과 그들 대변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자, 누이블랑과 같은 초기 그 사회주의자는 사회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을 제시했고 1848년 2월 혁명은 평등주의의 새로운 분출이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진전했던 자본과 소유의 집중은 평등주의적 사회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였다. 자본주의 발전과 개인 노동에 입각한 소규모 소유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있었고, 그래도 이제 대규모 산업화 물질 속에 이런 평균주의 이념, 평균주의는 그다음 국민공회 때 자코뱅 등 상케이트가 믿었던 거죠. 보통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는 자코뱅니즘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념이 끈질기게 남았다. 그 포효동의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 온갖 종류의 소공동체 실험 역시 어떻게 하면 자유를 잃지 않으면서 평등을 실현할 것인가? 라는 프랑스 혁명의 이상을 부응하긴 시도였다. 자, 이 점에서 혁명력 2년의 평등주의 공화국, 이때 평등주의 공화국이라는 것은 그 국민공회를 얘기하죠. 여전히 기대의 영역에 속하였다. 그래서 호대 이제 이 국민공회 이념, 사회민주주의 진영이나 항일평등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월혁명이나 뭐 포로등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항일평등이라는 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국민의회는 법적 평등을 강조했죠. 법적으로 주어진 이 평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항일평등은 아무리 이제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 법적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걸 뒷받침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보장을 어느 정도 기본선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항해 평등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개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그 국민공회를 이제 형성했던 계층들이 두 개 계층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상케르트 계층하고 그 당시 이제 소자본주의 자본가들, 소부르주아 계층이죠. 음, 그러니까 대부르주아 출신이 아니라 로벤스피어 같이 소부르주아 출신이 결합해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의 국민공회에서 이제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그 대의제에 입각한 부르주아 자유주의예요. 의회의 어떤 구성원들이 돼갖고 의회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걸 타파하고 그 당시 민중주권, 인민주권을 달성을 이제 할 뿐만 아니라 인간 해방 수단으로서 연구영문을 제시했다. 어, 그래서 이제 민중주권, 인민주권은 의회뿐만 아니라 뭐 여론이라든지 정치 클럽이라든지 등등해서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추구하죠. 자, 그래서 이제 혁명이 완수됐더라도 영구혁명이라는 개념은 혁명이 완수됐더라도 그 혁명이 계속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봉건자찬제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계속 개념이 영구혁명인데 후에 뭐 그 당시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이 영구혁명 개념이 계속 나와요. 예. 근데 이제 한계는 뭐냐면 이런 집권적 성향, 중앙 집권적 성향 때문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혁명 정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리고 민중의 자발성과 혁명의 관련 문제, 그러니까 여기 민중의 자발성 여부죠. 자, 그래서 혁명의 관련 문제가 제기가 됐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 되면서 점점 이제 관료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 민중들도 처음에는 상케르트 계층도 처음에는 국민공회를 지지했지만 나중에 국민공회의 어떤 그 정책 때문에 또 많이 떨어져 나가요. 예.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국민공회가 첫 모임을 가진 1792년 9월 20일은 기념한 날이다. 예전까지는 계속 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 시민병이 징집대용이죠. 자, 훈련된 프로이센 군에게 발미에서 뜻깊은 승리를 거뒀어요. 자,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병들, 국민병들이 그 당시 왕조의 징집 그 상비군들을 격파했다. 직업군인 상비군들.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전투죠. 자, 다음날 국민공회가 왕정을 정식으로 폐지하고 9월 22일 날 공화정의 제1년 첫날을 공포했다. 그 국민공회는 그 당시 세력 분포를 보면요. 자, 여기 초창기 때 세력 분포예요. 그래서 7,550명 중에 평원파가 약 400명 정도 많았으며 실제는 공회를 주도한 것은 지도등파 자코뱅파는 는 지도등이 약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의석을 차지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자, 그러면 지도등파하고 이제 자코뱅파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예. 원래 이제 지도등파나 자코뱅파나 다 자코뱅 클럽에서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얘네들이 자코뱅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페이양파보다는 좀 뭐냐면 진보적인 애들이죠. 둘 다 공화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지동파는 온건파예요. 온건파죠. 이들은 이제 브루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결집이 됐는데 지돈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프랑스에. 거기 출신들이 많아요. 자, 이들은 상대적으로 자코뱅파보다는 이 부유한 농민들이나 중산 시민들 앞에서 설명했던 이런 사람들 대변하죠. 연방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자, 연방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 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앙에 권력은 중앙정부가 이때 그 지방의 각각의 자치를 보유 그 허용해주는 그걸 연방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전쟁 수행 능력은 부재했다. 그래서 민중의 진출은 쌍끌 같은 민중의 진출은 사회적 위협을 인식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자코뱅파는 좀 약간 강경파죠. 이들 상당수가 또 상학파가 있어. 상학파는 뭐냐면 그 당시 의회 이제 구성을 볼 때 의회들 이제 앉아 있는 의원들 볼 때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선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이제 주로 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악파라고 하는 강경파들이야. 그리고 중간에 앉았던 사람들이 평원파라는 애들이고 좀 중간파 애들이죠. 요 산악파에 있는 애들이 상당수가 뭐냐면 자코뱅파예요. 그러니까 산악파가 곧바 자코뱅은 아니지만 산악파의 상당수가 자코뱅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불우리아 출신인데 앞에 있는 지도등파하고는 좀 약간 달라. 얘네들 이제 출신이 보면 저 지도등파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레벨에 있는 애들이죠. 근데 얘네들은 요 정도 레벨에 있는 애들이야. 음. 그래서 이제 이 소시민 계층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쌍캐스트 계층과 결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뭐 쌍캐스트는 이제 무산시민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쌍캐스트는 무산시민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위에 있는 계층 있죠. 요 정도의 계층이에요.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레벨의 계층이고 아예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자, 하여튼 자, 이 자코뱅 출신으로서 이제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소시민층과 민중을 대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 연방주의 지방 분권보다는 중앙 집권을 주장해요. 통제 경제를 실시하고. 그래서 이 통제 경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이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예요. 이들은 이제 민중운동과 결합해서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수용해서 민주주의의 독자적인 정치화, 조직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647번 한번 읽어볼게요. 산악파는 대내적으로 특권 계급과 구유럽의 위협에 직면하여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민중운동과 결합이 불가피하게 여겼다. 그러는 민중이 취했던 혁명적 조치들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계급적 이익을 뛰어넘은 사회민주주의 강령을 받아들였다. 산악파는 이런 견해는 그 지도자들이 파리 출신으로서 혁명 과정에 따라 파리 민중이 수행했던 역할이 압도적이었음을 인식하였던 결과였다. 그 과정이 또한 민중이 부르주아의 영향 아래 정치화되고 점차 독자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이기도 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초기 때 얘기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자코뱅에 있었던 이 부르주아 출신들과 소시민층들과 민중들이 결별되기 시작해. 이제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 요거는 나중에 좀 읽으면서 또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을 이제 또 볼게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에도 이제 여기까지 그 짤막하게 그 뭐냐면 자코뱅과 지도등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자코뱅이나 지도등 다 공화 중이었지만 지도등파는 부유한 부르주아를 대변하고 연방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했으며 전쟁을 시작해놓고 이를 수행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회의장이 높은 곳에 차지했던 산악파라고 부르는 자코뱅 그런 위원들은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소시민층과 민중의 세력 기반을 삼고 파리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주장하여 민중의 복지와 전쟁 수행을 위해서 통제 경제도 불사르겠다는 민주주의 신봉자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격을 달리하는 두 정파의 주요 대결기가 그 연말에 행해진 루이 16세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자코뱅은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도등파는 그냥 얘를 왕위에 물려나면 되지 굳이 처형을 시킬 필요가 있겠냐. 주변을 너무 자극시킨다. 예.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근소한 표차로 해갖고 사형이 결정됐죠. 그래서 지도등파는 그 당시 재판을 기피하려고 했으며 최소한 사형만은 면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12월에 시작된 재판은 거의 만장일치로 루이 16세 유죄를 인정하고 근소한 표차로 사형이 결정되어 1793년 1월 20일 날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처형되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단두대에 처형되기 전에 투표 과정이 주 16번에 있어요. 자, 이 루이 16세 처형은 그 상당히 이제 국내에 이제 그 충격을 줬죠. 예전에 중세 시대 때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직접 죽이는 경우는 거의 한 번도 없었는데 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각국들이 상당히 자극 준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왕정 국가들이냐 그 당시에 대부분 거의 왕정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죽었으니까 민중들에서 이 말은 그 예전에 이제 시민들이 얘네들이 지배했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중들이 국왕을 죽인 것처럼 프랑스 그 민중들이 국왕을 처형한 것처럼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1차 대불 동맹이 형성돼요. 그럼 제1차 대불 동맹이 뭐냐? 자, 이 대불 동맹은 프랑스와 나폴레옹 전쟁 시기 때 그 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해서 했던 거야. 그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에 가서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갖고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프랑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그 형성됐던 것이 대불 동맹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1793년에 제1차 대불 동맹이 형성됐어요. 이게 국민 공회 때 이제 형성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7번의 대불 동맹이 형성됐죠. 1차부터 해서 7차 대불 동맹. 그래서 이제 제2차 대불 동맹은 그 다음에 총세 정부 때 이제 결성이 됐고, 그다음 제3차 대불 동맹은 나폴레옹 집권기부터 이제 결성이 됐죠. 제3차부터 7차까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고 나중에 나폴레옹이 완전히 탄후되면서 그 뭐냐면
대불 동맹이 깨지게 돼요. 없어지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 대불 동맹은 그 당시 그 예전부터 그 근세 시대부터 왕조부터 내려왔던 세력 균형의 원리가 또 작용됐어요. 그 당시 프랑스가 이제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잘 훈련된 시민병으로 구성돼 있잖아. 징집돼 갖고 그래서 또 나폴레옹이나 천재 같은 전략가도 등장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약한 나라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세력군의 원리가 적용돼 갖고 대불동맹이 맺어졌다. 그래서 최초로 대불동맹이 국민공회 때 맺어졌는데 이걸 제1차 대불동맹이라고 하고 결국에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국왕의 처형이야. 루이 16세 처형이죠.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국민공회는 유럽의 군주제 국가에 대한 배수의 진을 어,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 앞에 이제 그 총사령관 임명된 지도동파의 디뮬레가 1792년 초 제마프에서 그 오스트리아군에게 대승을 거둔 바 있었지만 국민공회는 93년 2월에 영국에 선전을 하고 3월까지 러시아에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각 교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한편 그 국내에서는 아시나화폐 액면가가 50% 떨어졌어. 이 말은 이제 뭐냐면 그 물가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지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물가가 급등하는 동시에 생필품 품귀 현상이 보이는 등 경제 위기가 격심한 가운데 알랭자 극단적 가격파들 그러니까 상크리트 중에 극단적 가격파들 알랭자라고 했는데 이들이 중동을 했고 그다음 지도등과 자코뱅이 대립이 격화되었다. 자 국민공회는 대의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30만 명 진집을 결정했으나 자 이들 계기로 해갖고 보수적인 방댕 지방에서 반응명 반란이 났고 그 다음에 지도등파를 지지하는 지방에서는 그 그런 기세가 펴지고 있었다, 번지고 있었다. 그 당시 이제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그 부근은 자코뱅이 우세한 지역이었고요. 지도등파는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자, 국민공회는 이러한 지방의 불우한 기세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80명의 순찰위원을 지방에 파견했고요. 혁명재판소와 그다음 공안위원회, 그다음에 또 이보다 이제 보안위원회 이런 것들을 설치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공포 정치의 핵심 기구야. 음. 그래서 그 혁명재판소, 공안위원회, 보안위원회. 예. 자, 이것이 공포 정치의 핵심 기관이 되었다. 자, 한편 전선에서 패전이 거듭된 무력에 이 당시 그 디몰리에 장군 아까 치면 이제 이 사람은 자코뱅파가 아니라 무슨 파라고 했죠? 지도등파였죠. 자, 이 사람이 4월에 적군에 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도등파는 큰 타격을 받았어. 예. 그래서 자기와 이제 같은 무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등파의 어떤 정치 입지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물가구와 식량 부족에 허덕이었던 파리 민중은 가격파와 자코뱅의 성도를 받고 1795년 5월 3일 날 국민공회를 습격하고 6월 2일 날 국민공회는 지도동 지도자를 수청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민공회 안에서 5월 봉기하고 6월 봉기가 일어났어요. 네. 이걸 계기로 해갖고 정권이 안전히 자코뱅에서 지도등과 자코뱅이 이렇게 대립된 가운데서 자코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도파 지도자는 숙청을 당했고요. 자, 이와 동시에 이제 뭐냐면 공포 정치가 시작돼요. 공포 정치. 자, 공포 정치가 이제 시작된 배경은 그 당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나와 있었는데 잠깐만요. 음. 어, 그 공포 정치에 관련된 시작된 배경은 서양사 강좌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좌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내전과 공포 정치 이렇게 보죠. 자, 산악파 독재기는 앞에서 이제 5월 분기, 6월 분기 이후에요. 네.
이후부터 이제 공포 정치가 이제 출발했는데 공포 정치의 배경은 두 가지 있어요.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첫 번째로는 그 당시 국내적 위기예요. 예. 첫 번째는 국내 이제 여러 반란들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전쟁이죠. 예, 대외 전쟁에서 연달아 패배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거냐. 거기 경제상도 되게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가 시작된 거야. 예, 공포 정치가 누굴 중심에 로벤스를 필요한 피에로를 중심으로 한 자코벤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포 정치가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국내 반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국내 반란도 진압되고 대외 전쟁도 원래 패배하다가 반미 전투 이후에는 계속 그 승리하고 외에는 계속 패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승기를 잡아요. 그러면 공포 정치를 떻게 돼요? 어, 그만둬야 될 거냐? 근데 이 노벤스피에르나 그 일당들은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코뱅 안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들을 또 노벤스피에르가 처형을 시키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강경파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강경파와 연결돼 있던 엘베르파라고 하죠. 그 상크레트 계층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793년 가을부터 해서 1793년 여름에 혁명기 이래 공포정치 시기를 부른다. 그래서 공포정치의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공포정치는 대외적인 측면이죠. 1792년 봄 개정일에 연이어 패전과 내란에 뒤인 것이고 프랑스는 1793년 2월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 선전포고를 했지만 봄과 여름에는 패전을 거두했다. 그래서 제1차 대불동맹군과 계속 싸우다 패배를 거듭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국내에서 반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때 베댕 지방에서 진진열에 발발한 농민 반란이 있었고 여름에는 니온과 보르두 그 마르쉐유, 트롱인데 이런 곳에서 도시들이 지성파의 몰락에 분노한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방주의의 반란이라고. 지방은 지성파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공포 정치의 배경이 두 가지 요인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서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자, 지도승파의 수총으로 국민공의 주도권을 잡은 산악파는 기조의 토지 재산을 빈정도에 치도할 수 있도록 분할 매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유주의들, 농민들 사이에 평등의 분할 법을 만드는 동시에 7월 17일 날 모든 봉건적 공납을 무상으로 폐지하면서 농민층을 건국하게 혁명 대열을 결합시켰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봉건적 공납이라는 건 앞에 얘기했죠. 생산물 지대를 비롯한 그것이었는데 국민의회 때는 대사기, 그러니까 유상 폐지였죠. 근데 여기 때는 무상 폐지였다. 근데 실제로 무상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그 봉건적 공납을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래서 실 폐기된 상태였어. 그걸 이제 국민공회가 인정해 준 거야. 추인해 준 거죠. 그리고 그 만명귀족 간의 토지 재산들을 빈농도에 취득할 수 있던 그 조치는 상당히 빈농들을 이제 일종의 자영농이나 중농으로 이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줘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농민층들이 보수화되거든요. 그래갖고 나폴레옹을 지지하고 후에 나폴레옹 3세도 지지하고 왜 보수화 됐냐면 프랑스 혁명 시기 때 그렇게 국민 공예처럼 토지를 막 나눠주고 그 값싼 가격을 사들이면서 농민들이 토지를 많이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제 가격하게 질 수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지킬 게 있잖아요. 지킬 게 있으면 점점 보수화되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그 삶의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 3세를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의 보수화가 일어나. 자, 하여튼 그 뒤에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국민공회는 6월 24일 날 로벤스피에르 주장이 강하게 반영된 새로운 헌법을 공포하죠. 그래서 새로운 헌법을 인준하였고
자코뱅 헌법이라고 알려진 93년 헌법은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을 없애고요. 보통선거, 이때 보통선거는 남자만의 보통선거예요. 여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 보통선거를 규정한 철저한 민주주의 헌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목적은 공공의 행복에 선호하고 생존권과 노동권, 그리고 실업자와 방학자에 대한 공공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민주화 내지 복지국가 맹약까지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 헌법은 국내 비상 상태로 그 실시가 보류되었다. 그러니까 실시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빠졌는데 93년 헌법은 음, 그 당시 보통 선거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공화제죠. 그래서 91년 헌법하고 좀 차이가 있죠. 91년 헌법은 제한 선거 그다음에 입헌 군주제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건 이제 비교표를 제가 잠깐 보면서 좀 설명하죠. 예. 자, 여기에는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대표적 헌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1791년 헌법과 그다음에 1793년 헌법, 그다음에 1795년 헌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 헌법 중에 이제 특징들을 보면 일단 1791년 헌법은 그 제한 선거죠. 왜냐 그 당시 국민의회 때 공포된 그 헌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단원제야. 의회가 하나가 있어. 그리고 입헌군주제죠. 그래서 루이 16세를 왕을 모셨죠. 자, 그리고 이제 1793년 헌법은 그 국민공예죠. 보류는 했지만 국민공예에서 이제 1793년 헌법을 냈고 보통선거, 단원제, 입헌공화국이 있죠. 근데 실시를 보류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때문에 국민공예 때가 이제 제1공화국이 되는 거야. 최초의 공화국 형태가 된 거죠. 1795년 헌법은 그 대노민들 반동 이후에 총재 정부가 들었었잖아요. 좀 보수화된 이제 헌법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다시 제한 선거 도하고 양원제, 상원하원 나오고 입헌 공화국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제 헌법이 공포했는데 요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1791년 헌법이 전문이 됐던 거, 그러니까 방향성을 알려줬던 것이 1789년에 인권선언서고요. 1793년에 방향성을 알려준 전문 역할을 했던 것이 1793년에 인권선언서예요. 근데 이제 여기 책에서 서양사 개론에는 그 인권선언서 내용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약간 이제 있는데 서양사 강제에는 그 내용이 좀 언급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1789년에 인권선언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793년에 인권선언서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보충 프린트에 보충 자료에도 올려놨는데 일단은 심화 교재에도 제가 실어놨거든요. 이걸 좀 볼게요. 자, 거기 앞부분에는 서문이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 1조, 2조, 3조 이렇게 내용 있죠. 그래서 인권선언서하고는 이 미국의 독립혁명을 헷갈릴 때 1조, 2조, 3조가 붙어 있으면 인권선언서. 그다음에 안 붙어 있으면 장문의 글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미국의 독립혁명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라고 했죠. 자, 요거는 이제 국민 공회 때 공포된 인권선언서예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그 일정 연수 때 그 프랑스 전공자분이 그 프랑스 혁명사 전공하신 분이 요걸 나눠줬거든요, 책으로. 그래서 그걸 제가 한글 워드로 쳐가지고 여기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는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게 그 15년 교과서나 같은 09년 개정 교과서 중에 일부는 이걸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교과서에서는 이걸 1793년 헌법이라고 돼 있더라고. 근데 이게 1793년 헌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의 전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서양사 강좌에도 나와요. 전문은 그 자체가 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에 보면
헌법 내용이 있고 그 전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헌법의 방향 이런 것들 알려주는 역할이죠. 예. 그래서 전문 역할을 하는 거지 그 자체가 헌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1794년 헌법의 개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반적인 어떤 그 틀이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헌법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사회적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있는 권리를 항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정부가 권리를 보장한다. 자, 이 권리를 항유를 보장한다는 건 항유의 평등을 내세운 거죠. 자, 2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민의회하고는 차이점이야. 자, 여기 국민의회에서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없죠. 평등의 자연권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평등이 들어가 있어.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자유, 안전, 소유권이다. 이렇게 있죠. 이 소유권인데 소유권이 예전에는 이제 자유다움에 왔죠. 근데 국민의회 때는 자유다움에 왔는데 뒤로 밀려졌어. 예. 그래서 소유권을 맨 나중에 규정했는데 이 소유권을 신성 불가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 자, 이거는 누구의 사상이 반영됐냐면 노스의 사상이 반영됐죠. 늘수 같은 경우에 소유권을 필요하지만 필요악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은 필요악으로. 예, 그래서 다른 그 권리와 이런 것들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상케르트 이념이 또 반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4조는 일반이지다. 법은 일반이지 표이다. 이런 것들은 루스의 사상하고 연결돼 있고요. 요 내용은 국민공예하고 또 비슷해요. 국민공예도 그 내용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넘어가서 13조를 볼게요. 13조. 이것도 이제 국민공예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있는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그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하을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판단되도록 그의 신체가 확보하는 등 필요하지 않는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억제된다.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요거는 국민의회 때의 인권선언하고 또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요. 소유권과 관련된 개념이 있어요. 자, 16조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놓고 소유권 제한이 있어요. 아니,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18조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경제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경제 외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그러니까 계약 관계는 경제적 관계에서만 한도돼 있는 거지. 그 뭐냐면 경제 외적인 관계는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임금과 노동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21조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공공구제라는 게 있어요. 공공구제. 국민공예는 이제 의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부유주의들이 장악한 국민회는 그래서 이 공공구제가 왜 들어갔냐? 이때 이제 상크스트가 이제 그 권력에 참여하면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반영됐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자리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정부가 그런 걸 역할을 해줘야 돼.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빈민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못 먹고 못 사는 건 다 개인의 문제다. 그러면서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인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엔 빈민의 문제, 빈곤의 문제도 결국에는 국가 사회나 그런 사람들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생계를 보장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면 공공구제는 신성한 책무다. 예. 책이 아니라 책무죠. 예. 오타가 좀 있네요.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에게 생존 수단을 보장해주며 생계의 의무를 진다. 예. 그래서 이거는 19세기 때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민주주의 이념과 복지 개념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 학력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교육도 시켜줘야겠죠. 국가사회가. 그래갖고 교육은 만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회는 공공이성의 진보를 온 힘을 다하여 촉진하여 모든 시민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3조하고 25조는 주권 개념이에요. 여기에다 보면 이제 국민주권도 개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민주권도 있어요. 인민주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민주권이 더 강해요. 여기가. 그래서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peoples에게 있죠. 예. 이때 인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은 그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해요. 국민은 그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의미하죠. 근데 이건 프랑스 영토 안에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누스 사상이 반영됐어. 누스는 주권을 뭐라고 했죠? 불가분, 불가양이라고 했죠. 예. 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단일하고, 그래서 불가분하고, 그래서 하나의 권력 기구에 집중을 해죠. 소멸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보통 선거를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인민주권 개념 제시하고 의회 양도하지 않고 직접 민주주의 정치 이상을 제시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26조 보면 인민은 어떤 부분도 전체 인민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직접 행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의회의 이런 주권자의 각 부분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게 표명의 권리를 항의한다. 그래서 의회를 통해서 구성된 그 뭐냐 주권자들, 그러니까 인민들은 그 당시 다양한 방법, 클럽 활동이나 뭐 여론이나 이걸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1791년 89년의 인권 선서와 1793년 인권 선서 좀 비교해 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35조를 제가 언급을 안 했네요. 자, 35조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보통 이제 인권 선서 끝에 제일 중요한 걸 집어넣거든요. 앞에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뒤에도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1789년 인권 선서는 끝에 이제 17조인가 그 18조 안에는 그 사유재산의 어떤 신성 불가침을 적어놨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 봉기의 정당화, 그러니까 8월 봉기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5월 봉기, 6월 봉기의 정당화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봉기는 인민의 각 부분에서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다. 저항권 인정인데 이건 여러 차례 민중 봉기를 정당화시켰다. 이때 봉기라는 것은 10월 봉기도부터 시작해서 8월 봉기, 그다음 5월 봉기, 뭐 6월 봉기 이런 봉기들을 정당화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의회하고 국민공의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국민의회와 이제 국민공의 차이점 보면 일단 국민의회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국민공회는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했어. 공통적 누수의 일반이지나 기본권적 어떤 자유권 사상, 인류의 보편적 원리를 제시했고요. 물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서양사 강자나 이런 데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지도서나 이런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고, 자, 인권선언은 그 헌법의 전문에 역할을 했죠. 그래서 1789년 인권선언 전문은 1792년에 헌법에 반영됐고요. 1793년 인권선언 전문은 1793년 헌법의 전문에 반영이 됐어요. 주도층은 상층 구도주와 국민의회는 국민공회는 하층 구도주화와 상크레트가 결합됐고요. 그래서 주권인호는 국민주권설이 이제 있죠. 투표권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자 간접민주주의가 결합됐지만 어디를 강조하냐면 간접민주주의를 강조한다는 거. 대의자 입각한. 그 다음에 국민공회도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은 계속 있지만 인민주권을 더 강조하고요. 직접 민주정치를 강조하죠. 예. 그리고 간접민주주의는 보조적인 거죠. 국회 하는 거는. 사유재산의 인식은 국민의회는 그 인권성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중요해. 사유재산은 불가침한 거다. 신성 불가침. 근데
국민공예는 다른 가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등의 개념도 국민회는 이제 권리의 평등을 내세우죠. 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그냥 법적인 기회 평등에 불과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민공예는 항해 평등, 경제적 평등과 실질 평등을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비교를 해봤고, 요거 이제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미래행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오랜만에 교과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자, 국민공예 이제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어 이제 144페이지 보세요. 미래행 교과서 한참 갔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1793년, 89년에 인권과 시민의 권리 선언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렌스피에르 의회 연설이 비교가 있어. 여기는 국민의회 때고, 그 다음에 국민공예 때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네, 기출의 문제, 인구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제일 중요한 걸 이제 끝에다 집어넣는다고 했죠. 17조에다가. 그래서 그 당시 국민회의 때 공포된 이제 권리선언을 보면 소유권은 무엇보다도 그 침해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면 그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정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에 아니면 누구나 그걸 빼앗을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에 반해 로벤스피에르는 어떻게 소유권은 국민의 안전과 자유, 생존 및 소유를 침해할 수 없다. 지 원리에 위반되는 모든 소유와 권한은 옳은 것이 아니며 부도덕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하지만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거와 그러니까 안전, 자유 등등 다른 권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소유권 예시 보면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들이 무엇으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가졌다는 태어난 걸 분명한다. 예, 이거는 이거 그 내용이고 여기 있네. 자료 밑 주신 기획과 니은의 주장에 차이점을 갖고 로벤스피어가 니은 같은 주장한 이유를 말해보자. 자, 기업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국민의회에 있었던 자본가들의 입장을 반영한 거죠. 근데 니에서는 소유권이 국민의 안전, 자유, 생존, 소유 등을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들 침해하는 소유와 권리는 옳지 않는 것이다. 이는 자본가와 다른 사람 노동자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노벤스피에르는 그 국민공에 이끌면서 중소농민들, 중소시민들과 노동자, 상크리트 계층들의 지지를 받아 이들의 입장을 정책에 실현하고자 했다. 예,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게요. 예,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또 계속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강독하기 전에 이제 그 첫 번째 인증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문은 21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문 21번입니다. 자, 지도동파 이제 수령의 지방에서는 아까 한 거면 지도동 계파 연방주의자들 부르는 음모가 있었죠. 예. 연방주의자는 지도동파인데 얘네는 이제 그 지방 분권을 주장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쫓겨난 이제 연방주의자들이 그때 지지자들이 뭐냐면 그 반란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니옹, 뚜르즈, 보르, 마드쉐유 등 같은 상에서 반란이 이제 빠졌고 국경에서 오스트리아군과 프로이센 공국이 격화되었다. 자, 이 과정에서 또 파리에서는 아시나 집회의 극단적인 계속적인 하락과 물가고 그리고 식량량은 민중의 동요가 일어났고 이를 이용한 극단적인 가격파의 반정부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아까 전에 읽은 것처럼 공포 정치의 배경이 되죠. 예.
자, 이러한 국내 위기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의회는 공안위원회를 이제 강하고요. 국민 총동령을 18세에서 25세까지 독신 남자들의 전면적 진집을 결정하는 편, 최고가격제를 정하여 물가와 임금 통제를 냈었다. 자,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최고가격제. 자, 요 최고가격제를 좀 약간 이제 볼게요. 사형사 심화규제에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배경은 이제 그 물가 폭등에 항의한 알바파 악력 때문에 혁명 당국이 대책을 요구했죠. 그래서 이제 물가 임금 통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최고 가격을 실시한 거야.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라는 것은 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도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가격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쌀 1kg에 3만 원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3만 원 이상 올라가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딱 결정되는 거죠. 근데 이 최고가격제 솔직히 그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최고가격제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때나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나 최고가격제를 이렇게 딱 정해놨는데 실시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이건 공시지가 공시가격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앙시장이 형성되죠. 예. 왜냐하면 그 수요는 되게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이게 최고 가격이 지킬 수 없잖아.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 되니까. 예. 자, 하여튼 그런 이제 최고 가격을 실시했다. 그럼 의의는 뭐냐? 자, 그걸 통해서 혁명 정부의 합법성과 유지를 강화시켰다. 혁명 정부가 이제 통제 경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혁명 정부 민중에 대한 양보와 기반 위에서 권한을 강화시켰고요. 근데 이제 민중의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했다. 왜냐면 이 최고가격제 실시할 때 민중들의 어떤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비 자체를 포기해 버렸어. 네, 생략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민중의 지지를 받았지만 일단은 민중들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어, 이렇게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의 직접적인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한 어,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가격제와 관련된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793년 9월 4일에서 5일에 엘베르파의 압력으로 민중의 승리였다. 쌍계했던 그들이 주장하는 조치들을 혁명 당국에 강요했고 국민공회는 민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혐의자 체포령을 채택할 공포정치 이사일정을 포함시켰으며 생필품의 최고 가격제를 실시할 걸 결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시의 당국의 승리이기도 했다. 합법성을 유지하였고요. 혁명정부 합법성을 유지했고 혁명정부는 민중에 대한 양보를 기반에 권한을 강화할 수 있었다. 예. 따라서 민중에게 그것은 불안정성이다. 왜냐하면 민중들이 최고가격제에서 통해서 권력을 뭐냐면 넘겨줬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구체적 최고가격제를 할 때 구체적으로 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요구는 했지만 이 논의 과정이 상략됐죠. 그것은 민중투사의 자발성에 입각한 직접 민주정치 이상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 그래서 민중들이 경제적 그 대책을 요구했고 그 이단으로 최고가격을 실시했지만 최고가격제를 실시할 때 민중들의 어떤 내용들을 그러니까 디테일에 협의하지 않았어. 자, 이런 것들은 자신들이 그걸 이제 뭐냐 추구하는 그 직접 민주주의 이상을 포기한 대가로 얻어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격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물가와 임금 통제에 나섰고요. 1793년에 로벤스피에르가 주도한 공안위원회는 순서 혁명정부임을 선언하고 10월과 11월에 앙비를 비롯한 반혁명 분자와 지도동파 위에 대대적으로 처형을 감행했죠. 자, 이걸 정식으로 공포정치라고 한다. 예. 그래서 자코뱅 또 독재라고 하죠. 그때 이제 왕비가 있는데 마리아 앙뚜아네트죠.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인식이 별로 안 좋아. 예전부터. 왜냐면 이 왕비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왔잖아요. 예전부터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고 또 이 왕비가 너무 사치를 꾸민다. 사치했었고 막 그렇고 그래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비가 그 유명한 말 있죠. 그 배고프다고 이제 뭐냐 민중들이 이제 막 욕을 하니까 어
그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빵이 없으면 그냥 고기나 먹어라. 완전 실정도 모르는 말이다 해갖고 그 말이 이제 뭐냐면 알려지면서 민주주의 분노를 일으켰어. 근데 이거는 다 페이크예요. 예. 솔직히 그때 민중들이 왕비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예. 그다음에 뭐 TV나 라디오나 뭐 대중 매체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되게 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왕비가 그렇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 앙뚜아네트 어머니가 그 누구였냐면 그 마리아 테레지아잖아요. 그래서 왕비를 이제 마리아 앙뚜아네트를 시집 보낼 때 결국에는 이제 사치품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좀 약간 상대적으로 겸손했다고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빵 대신에 뭐 고기를 먹어라 그 말은 나중에 다 유언비어요. 혁명 그 정부나 뭐 이런 그 가격파들 지어낸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 페이크인데 하여튼 이런 페이크 때문에 이제 왕비를 죽인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공포 정치를 행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이보다 이제 앞서서 이제 국민공예는 미터법을 이제 채택했죠. 자, 우리가 이제 사용한 것이 지금 미터법인데 지금 이때 만들어진 거야. 이때 미터법이 채택해서 이게 전 세계에 퍼졌냐면 나폴레옹 때문이에요. 이 나폴레옹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국민공예 때 만들었던 미터법을 확산시켰거든. 근데 이때 이제 보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제 확산시킨 미터법이 보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면서 각국이 채용이 된 거야. 예, 이 미터법이. 그다음에 1793년 10월 초부터 1792년 9월 22일까지 혁명령을 정했어요. 혁명령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면 한 달에 30일을 하고 10일을 일주일로 하죠. 예. 7일에 한 번 쉬는 게 아니라 10일에 한 번 쉬는 거야. 그 연말에 이제 5일은 휴일로 삼았죠. 그래서 그 월명은 그 달의 기후나 계절적 특징을 이제 뭐냐면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 계절적인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달들 표현들이 그 명칭이 나왔는데 좀 눈에 익숙한 명칭들이 보여. 부르메도 쿠데타죠. 자, 그다음에 여기 쭉 읽다가 그 방통주가 있죠. 방통주법.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대우민도 이제 그 뭐냐면 반동 등등 해갖고 이제 정치적 사건이나 어떤 법의 명칭에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붙였거든요. 자, 이 혁명령은 10년 후에 나폴레옹 시대 폐지되었으며 한 달 후에 후일에 한 번씩 주었기 때문에 노동자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래서 항공사 서수는 이 혁명령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태용료와 항산들이 불편했고 한산표가 필요한 형편이었다. 너무 불편했기 때문에 폐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고요. 혁명정부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 공안위원회는 비상한 노력으로 전세가 호전되었고 국내 반란이 이제 반혁명 반란이 진압되었으며 경제도 그대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코뱅크는 자체적으로 이제 여기 됐으면 공포 정치를 중단시켜야 될 거냐? 근데 공포 정치를 중단시키지 않았어. 예. 그래서 그 이제 이걸 공포 정치의 어떤 중단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통하고 그다음 엘베르파가 이제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통파와 엘베르파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자, 서양사 교재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당통파는 그 주로 이제 그 이 당통은 좀 약간 이제 우파죠. 이 사람은 이제 귀족 출신이죠. 예. 자, 공포 정치의 완화를 주장해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완화하려고 강령 정치를 하자.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 죽였다. 그런데 이제 엘베르파는 좀 극단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상키르트 계층과 연결되거든요. 좌파 세력들이죠. 오히려 공포 정치를 강화시키고 최고각기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상키르트와 연결돼. 그래서 공포 정치에 이제 둘러싸고 변정 여부와 강도를 둘러싸고 대립이 일어나게 돼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데 이들이 상키르트와 연결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엘베르파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르와 벨 등 경학파 등이
그 당시 그 최고 가격제 같은 상케트 경제 요구를 파리 꿈의 수준에서 엘베르주의의 그들 대변한다. 그래서 이제 1994년 봄에 식량 위기를 이런 민중운동 미중을 활력 불어넣고 혁명의 부유정령 단계에 넘어서 새로운 차원을 부여했다. 예, 엘베르파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정제에 승리했고 프레루스 전투가 있거든요. 여기에 자, 이거 공포 정치에 대한 염증이 느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포 정치를 중진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제 노베스피에르가 뭐 덕의 공화국을 건설하면서 막 국민공연의 헌정적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공포 정치를 이어가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대노민도 반동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노베스피에르가 처형됐죠. 그래서 이제 이 엘베르파 처형이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대노민도 반동이 나올 때 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꼬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시 상케르트 계층이 왜? 그 엘베르파를 수청시키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케르트와 국민공회가 단절되고 말았어요. 네, 결별되었죠. 그래서 엘베르파 수청을 계기로 해서 민중운동과 혁명정부가 결별됐고 식량위기 등 민중의 불만이 주요 배경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작공방대왕의 당통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가 대두되었고요. 그리고 앙해제를 대신한 가격파인 엘베르파가 극단적 비기리스도 교화를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예, 극좌파죠. 앞에 경황파를 이제 이어받은 엘베르파 이들이 이제 많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비기독교 이제 그 아니 이 항운동이라는데 하여튼 뭐 이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예, 요거는 천명하게 일어난 노벤스피어 이상은 이 사람이 되게 뭐냐면 천명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했지만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냐면 어, 어떤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에 살았냐면 보통 권력자 같은 경우에 큰 집에 짓고 뭐 간지에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숙집에 머물러 살았다고 그래요. 돈을 내고 예, 그 권력을 잡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 그 이상은 그 도시나 농촌에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지나친 부와 빈곤이 없이 평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덕의 공업을 건설하고자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덕의 공화국 건설 내용이거든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약간 이제 뭐하고 있냐 상케르트의 이념과 또 부합되죠. 평균주의 어떤 이념. 자, 그래서 그는 이러한 혁명과업을 달성을 위해서 국민공연을 편정적 기반을 삼고, 그러니까 헌법적 기반, 어떤 그 정통이죠. 우리식으로 인수정부 기반을 삼는 것처럼 이런 기반을 삼고 자코벤과 상케트의 제후로서 내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구혁명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혁명세의 분열을 가져온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1794년 봄에 엘베르와 단토파를 기요티 단두대로 보냈죠. 기요티는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데 어 이게 사람 이름이잖아요. 생물학자 이름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참수형을 당할 때는 귀족들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평민들은 교수형을 당했고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졌잖아. 죽는 방법도 평등해져야 돼. 그래서 다 참수형을 당했는데 초창기 때는 도끼론이 목을 잘렸어요. 근데 이 도끼라는 게 이제 칼날이 마모될 경우에는 한 번에 잘리지 않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교통 없이 뭐냐면 사람들 한 번에 갈 수 있는 방법 연구하는 게 기요티야.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좀 웃기죠. 전체 그 사람을 죽이는데 인도적 차원이 좀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뭐냐면 공포 정치 때 이 기요티를 자주 이용했죠. 그래서 대규모 사람들 숙청시키는데 죽이는데 그걸 이용했고요. 심지어는 이 기요티조차도 단두대에 목이 나눠서 갔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동안 50년대, 60년대까지 프랑스 정부가 사형 방식의 기요티를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자, 하여튼 그 기요티를 보내고 그다음에 혁명 용의자의 재산을 볼 수 있는 빈곤한 예국자의 분명 방통주법을 뭐냐면 실시하려고 했죠. 근데 방통주법은
실시하지 못하고 엘베르파의 제거는 상케트 유대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엘베르파의 이제 유대를 약화시킨 두 가지 내용을 쓰다가면 아니 상케트 유대를 약화시킨 두 가지 내용을 쓰다가면 방통주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엘베르파를 제거를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당통파는 수청 또한 자코뱅 단계를 또 연결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나중에 대로민도 반동이 일어날 때 결국에는 로벤스피에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게 돼요. 예. 심지어는 대로민도 반동파 안에 어 그런 그 자코뱅 그룹에 있는 그 자코뱅파의 일본 사람도 들어가. 그러니까 자코뱅 안에서도 강력 온건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당통파 그 여당들이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게 돼요. 일부 세력들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로벤스피에르는 그 당시 이제 점점 이제 뭐냐면 민중들의 어떤 종교심 있죠. 달래주기 위해서 체교 존재라는 예배를 대대적으로 간행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민중들은 혁명적인 이상 급진화됐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뭐냐면 보수적이었거든요. 카톨릭을 계속 믿고 있었어. 근데 로벤스피에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앞에 있는 엘베르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몰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나 봐요. 근데 까놓고 이제 카톨릭을 비난하기 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카톨릭의 관심을 좀 더 다른 쪽으로 옮기려고 했어.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그 인격신을 믿고 있잖아. 이걸 그래서 이걸 좀 그 뭐냐 최고의 존재 신의 예배를 가능해서 이신론적인 내용으로 옮기려고 했어. 그래갖고 인격신이 아니라 카톨릭의 인격신이 아니라 이신론적인 어떤 사유 방식을 신간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고 존재 예배를 간행을 했죠. 자, 그다음에 이어 이제 혁명 재판을 절차를 간소하여 공포 정치를 더 강화했다. 이게 무슨 법이냐면 프레리아법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내외 정세 공포 정치 완화한 시기였는데 국내 정세가 안정됐고 혁명은 프레르인데 이게 책마다 이 포기법이 좀 다른데 예. 프레스 전투라고 돼요. 프레스 전투. 예. 그래갖고 서양사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에서 프레스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을 승리하고 그 프레스 전투가 이게 포기법이 맞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벨기에를 확보하고 국민공회나 민중도 강압적인 공포 정치에 지쳐 있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프레스 전투에 대해서 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서양사 강의에 이제 좀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자, 연방주의자의 반란은 리옹의 함락과 보나파르트의 허프방 전공을 그 세원 뚜둥의 점령을 끝냈다. 이 뚜둥의 점령에서 이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큰 승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이제 어, 포병 장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병을 이용해서 부대 대포를 이용했고 이 뚜둥을 쉽게 점령을 시켰죠. 그래서 반란군은 기세가 누구죠? 게릴라로 잠전했다. 총동원령과 군 통합법을 강력히 혁명력 2년 군대는 예국심을 무장한 젊은 장군대 지휘 아래 돌격 정법으로 전설 돌파하여 프랑드와 서부 동부서 전선에 승리했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프랑드를 확보함으로써 벨기에 지역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전투의 승리로 그 프랑스는 대불 동맹의 우위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벨기에를 다시 차지하겠다. 예,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 볼게요. 자, 1794년 7월 27일 날, 그 당시 이제 대노민도 9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국민공회 내에 반 로벤스피에르 위원들은 발언대에서 연설하였던 로벤스피에르를 독재자를 타도하다 외치면서 그의 발언을 중단시켰고요. 대개 이 반 로벤스피에르 위원들은 얘네들 좀 약간 부정부에 좀 빠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로벤스피에르의 어떤 공포 정치 신문이 났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도 언젠가 죽을 이제 운명이야. 그러니까 로벤스피에르에게 죽을 바에는 내가 먼저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공격한 거죠. 그래서 발언을 중단시키고 그의 체포와 고발을 결재했다. 파리 상케르트도 그를 구제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왜?
이미 갈라졌죠. 예. 방통용법을 실시하지 않았고 엘베프를 제거를 했잖아. 예, 유대감이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자, 로베스피에로는 다음날 그의 충실한 항력자였던 생치스트와 꼴통도 더불어 기요트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게 이제 대노민도 다대 일어났기 때문에 학명 내 대노민도 다대 일어났기 때문에 대노민도 반동이라고요.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서양사 강자에 있는 국민의회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한번 좀 볼게요. 예.